아저씨 그 약 오늘 드시면 안 돼요. 아이의 말에 남자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이 마을에 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었다. 뭐라고 했니? 남자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다. 지금 드시면 큰일 나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 말소리가 끊겼고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남자는 잠시 웃는 듯 하더니 이내 얼굴이 굳었다. 이 아이가 뭘 안다고. 누군가 낮게 말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리 와,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그 순간이었다. 남자의 손에서 약통이 떨어졌다. 약통은 바닥을 굴러 멈췄고 아이의 시선은 그 약통에, 남자의 시선은 아이에게 꽂혀 있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아이의 입술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훗날 이 마을 사람들 입에 오래도록 오르내리게 된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큰 힘이 납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이 마을은 바다 옆에 붙은 작은 읍내였다. 버스는 하루에 몇 번밖에 다니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다 알고 지냈다. 소문은 늘 빠르게 퍼졌다. 아이의 이름은 강도윤, 12살이었다. 부모는 몇 해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도윤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집은 오래됐고 겨울이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도윤은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다. 말수가 적었고 인사도 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 쟤는 좀 이상해. 눈빛이 다르다. 도윤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얼굴을 먼저 보는 것이었다. 기분이 안 좋은지, 어디가 아픈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도윤은 할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할머니, 왜 다들 내가 이상하대요? 할머니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란다.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이상한 건 무서워하는 거고 다른 건 이해하려는 거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도윤이 지나가면 말을 멈췄고 돌아서면 다시 속삭였다. 도윤은 그게 싫지 않았다. 그저 익숙했다. 도윤은 그걸 설명할 말이 없었다. 설명한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무렵 마을에 큰 소문이 돌았다. 서울에서 큰 사람이 내려온다는 소문이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말도 함께였다. 재벌이래. 재벌. 우리 마을 출신이라던데? 돈 좀 풀면 좋겠네. 이 동네도 좀 살아나야지.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재벌 회장 박정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온다는 소식에 며칠째 들떠 있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가게 앞을 청소했고 어떤 이들은 먼저 명함을 건넬 준비를 했다. 박정수가 마을회관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인사를 했다. 말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애를 썼다. 회장님, 저희 가게도 한번 들러주십시오.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신문 가방을 맨 채 마을회관 앞 나무 그늘에 서 있었다. 그때 도윤의 눈에 박정수의 얼굴이 들어왔다. 창백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숨을 고르는 모습도 이상했다. 짧게, 불규칙하게 내쉬고 있었다. 아프다. 도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박정수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도윤은 그 자리를 떠났다. 신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다. 마을 약국을 지키는 김순덕 할머니는 도윤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다. 도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가끔 도윤에게 빵을 건네주고 신문 가방이 무거우면 대신 들어주기도 했다. 도윤아, 너 또 얼굴만 보고 있지?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얼굴이 먼저 말해. 김순덕 할머니는 도윤의 그 습관을 알고 있었다.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은 두려워하기도 했다. 아이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도윤아,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람 얼굴을 보는 건 좋은데 그걸 말하는 건 조심해야 해. 왜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도윤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다. 그날 저녁 도윤의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 일엔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왜요? 가난하면 더 조심해야 한다.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접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 같은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보기만 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박정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불규칙한 숨, 억지로 짓는 미소.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할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다.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할머니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섰다. 신문 가방을 메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정신이 들었다. 도윤은 신문을 돌리다 약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약국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김순덕 할머니는 이미 가게를 열고 있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렸다. 박정수가 안에서 약을 받아 나오고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제 본 얼굴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약국 할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약을 나눠서 드세요. 어제랑 몸 상태가 달라 보여요. 박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늘 먹던 겁니다. 그래도 회장님, 괜찮다니까요.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고객의 선택이었다. 도윤은 그 대화를 듣고 굳어버렸다. 약국 할머니도 느낀 거였다. 박정수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도윤의 눈에 박정수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숨도 가빠 보였다. 약통을 쥔 손이 자꾸 떨렸다. 지금이야.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입이 먼저 열렸다. 저기. 하지만 그 순간 시장 상인 최만식이 끼어들었다. 아, 회장님. 오늘 시장에 오신다며요? 최만식은 박정수의 팔을 잡고 말을 이었다. 우리 가게도 한번 들러주십시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래요. 최만식이 돌아서며 도윤을 힐끗 보았다. 괜히 귀찮게 하지 마.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문 가방만 꼭 움켜쥐고 서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도윤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안 되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 일엔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하지만 박정수의 얼굴도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불규칙한 숨. 도윤은 신문을 돌리며 계속 고민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같은 생각만 했다. 할머니가 물었다. 도윤아,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도윤은 밤새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쯤 도윤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말해야 해. 도윤은 그렇게 결심했다.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해가 기울 무렵 박정수는 다시 약을 꺼냈다. 마을회관 앞에서였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박정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박정수가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 숨이 찼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손은 떨렸고 다리도 떨렸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박정수 앞에 섰다. 그리고 도윤은 말했다. 아저씨, 그 약 오늘 드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놀람, 짜증, 의심. 여러 표정이 섞여 있었다. 박정수는 약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당황스러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뭐라고? 그 약 지금 드시면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 낮은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제가 왜 저런 말을 해? 괜히 관심 끌려고 그런 거 아냐? 아이가 무슨 약을 알아? 최만식이 앞으로 나섰다. 야, 도윤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은 무슨. 너 지금 회장님한테 실례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정말 지금 드시면 큰일 나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약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믿어야 하나, 무시해야 하나. 잠시 뒤 그는 약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그 한마디의 상황은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 저 애 진짜 이상해. 부모도 없이 자라서 그런가. 할머니가 제대로 못 키우는 거지 뭐. 도윤은 그 말들을 들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피하는 듯한 시선들만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닦았다. 할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 보면 알아. 도윤은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다. 박정수의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자신이 한 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이상하대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네. 내가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세상은 맞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 편을 들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도윤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낮게 이어졌다. 그 애 좀 이상하지 않나? 재벌한테 그런 말 할 애가 아닌데. 혹시 뭔가 노리는 거 아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도윤이 관심을 끌려고 그랬다는 말, 박정수에게 돈을 받으려고 그랬다는 말, 심지어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까지. 신문을 돌리던 어느 아침 시장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지갑이 없어졌어요. 소리의 주인은 박정수였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아까 분명 주머니에 있었는데 어디서 없어지셨어요? 이 근처였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멈춘 곳은 도윤이 서 있던 자리였다. 아까 그 애 여기 있었지?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맞았다. 신문을 돌리며 그 근처를 지나갔다. 도윤아, 내가 봤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못 봤어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다. 그때 최만식이 나섰다. 아까 약 얘기 꺼내 맞지? 그때부터 좀 수상했어. 관심 끌려다가 이제는. 말은 씨앗처럼 퍼졌다.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들 얼굴에는 이미 답이 적혀 있었다. 가난하면 그런 생각부터 들지. 집에 어른도 없잖아. 할머니 병원비도 없다며? 도윤의 할머니는 그 소문을 약국 할머니에게서 전해 들었다. 지갑이 없어졌대요. 사람들이 도윤이를 보고 있다네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손만 가만히 떨렸다. 오래 산 사람은 안다. 이런 소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나 안 했어.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알아. 정말 안 했어요. 알아, 도윤아. 할머니는 알아. 그런데 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다들 날 의심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도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도 세상은 꼭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 말은 도윤을 위로하지 못했다. 다음 날 도윤은 경찰서에 불려갔다. 책상 위에는 박정수의 지갑 사진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여기 있던 거 본 적 있니? 경찰이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못 봤어요. 그럼 왜 그날 회장님 약에 대해 그렇게 말했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을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것이 필요했다. 얼굴을 보는 습관도, 느낌도, 이상하다는 소리도. 얼굴이 이상해 보였어요. 얼굴? 아파 보였어요. 경찰은 고개를 가우뚱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도 된다. 하지만 당분간 조심하자. 경찰서 앞에서 박정수가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은 놀라 멈춰섰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약을 못 먹었어.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박정수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나도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박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도윤의 신문 배달 구역이 바뀌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아이의 길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지갑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도윤은 알지 못했다. 이 침묵이 더 큰 일을 부르게 될 줄은. 지갑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지갑은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대놓고 말했다. 경찰도 괜히 보낸 게 아니야.
아이 하나쯤 희생되는 거지. 도윤은 신문 배달을 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얼굴은 보지 않으려 해도 눈에 들어왔다. 미안한 얼굴, 외면하는 얼굴, 확신에 찬 얼굴. 그날 밤 도윤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할머니를 보며 도윤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할머니, 할머니. 119가 왔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 침대 위에서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괜히 나섰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할머니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아,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 할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왔고 도윤은 그날부터 신문 배달을 2배로 늘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번째 구역을 돌고 다시 돌아와 2번째 구역을 돌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를 위해서였다. 그 무렵 박정수 역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약을 줄인 탓인지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걸음도 느려졌다.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약을 다시 드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지만 그 아이 말이 계속 신경 쓰여. 비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모르겠어.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그는 도윤을 부르지 않았다. 그 아이 말이 틀렸다는 증거도 없고 맞다는 증거도 없어요. 비서에게 그렇게 말했다. 지금은 그냥 두자. 하지만 그냥 둔다는 말은 아이에게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살아야 했다. 며칠 뒤 도윤이 신문을 돌리다 시장 뒤편 골목에서 멈춰섰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가죽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박정수의 지갑과 비슷한 색이었다. 검은색, 낡은 가죽. 도윤은 그 조각을 주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도윤은 그 조각을 다시 내려놓았다. 증거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윤이 그걸 주우면 사람들은 더 의심할 것 같았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맞지? 최만식이었다. 도윤은 놀라 뒤를 돌아봤다. 이제 증거까지 생겼네. 아니에요. 저 그냥 하필 여기서? 최만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가져갔다가 다시 버린 거 아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대로 둘 순 없잖아. 아이를 불러서 확실히 해야지. 누군가는 아이를 마을 밖으로 보내자고 했다. 누군가는 경찰에 다시 넘기자고 했다. 그 애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회장님도 불편해하시잖아. 그 말들이 도윤의 귀에도 들어왔다. 마을 회관 근처를 지나가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도윤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도 계속 누워 있었다. 새벽녘 도윤은 결심했다. 내가 나가면 끝날까? 마을을 떠나는 것도 생각했다. 할머니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때 약국 할머니 김순덕이 집 문을 두드렸다. 도윤아, 할머니, 박 회장님이 쓰러졌단다.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박정수는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져 있었고 모니터의 신호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약을 갑자기 줄이신 게 문제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며칠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박정수가 약을 줄였고 그 때문에 쓰러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못했나? 그때 박정수가 눈을 떴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도윤을 보았다. 그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한 날 오늘이었구나.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아저씨, 내가 말한 그날 약을 먹었으면. 박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지금쯤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의사가 끼어들었다. 회장님의 몸 상태는 그날 최악이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급성 쇼크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약을 드셨다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가 맞았구나.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병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도 지갑은 별개지. 아픈 건 아픈 거고 증거가 나와야지. 진실은 아직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도윤은 병원 복도에 서서 손을 꼭 쥐었다. 자신이 한 말이 누군가를 살렸다는 사실보다 그 말 때문에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걸 뒤집을 아주 작은 단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사람들 발소리도 말소리도 낮아져 있었다. 박정수는 회복실에서 하루를 더 보낸 뒤 휠체어에 앉아 밖으로 나왔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비서를 불러 말했다. 지갑 이야기 처음부터 다시 보자. 회장님, 그건 이미. 다시 보자고.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경찰에게서 받은 자료를 꺼냈다. 시장 근처에 설치된 낡은 감시 화면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분명했다. 지갑이 사라진 시간, 박정수의 옆을 스쳐 지나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최만식이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박정수와 부딪힌 뒤 잠시 멈췄고 주머니 쪽으로 손을 움직였다. 그 동작은 자연스러웠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했다.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동작이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비서가 숨을 삼켰다. 이 사람 시장 상인회 간부 아닙니까?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다. 경찰에 연락해. 하지만 회장님, 확실한 증거가. 이게 증거야. 박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박정수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회장이 직접 나온 건 처음이었다. 지갑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도윤 아이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박정수는 말을 이었다. 감시 화면에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틀었다. 낡은 프로젝터에서 희미한 영상이 나왔다. 사람들은 화면 속 인물을 보고 숨을 삼켰다. 최만식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오해야. 각도가 잘못된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바로 믿지 않았다.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박정수가 말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시간대에 제 옆을 지나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약국 할머니가 말했다. 그날 도윤이가 뭔가 줍는 걸 봤다며? 최만식이 움찔했다. 그건 그냥이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려던 거 아냐? 사람들의 시선이 최만식에게 쏟아졌다. 그동안 도윤을 의심하던 얼굴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최만식을 데려갔다. 최만식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그의 집에서 박정수의 지갑이 나왔다. 그제야 마을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불편한 침묵이었다. 며칠 뒤 박정수는 도윤을 따로 불렀다. 병원 옆 작은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아. 네. 앉아. 도윤은 조심스럽게 박정수 옆에 앉았다. 그날 박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그런 말을 했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처음으로 길게 말했다. 얼굴이 이상했어요. 얼굴? 늘 보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픈 얼굴이었어요. 박정수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게 어떻게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요. 어릴 때부터? 네.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살았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너는 그 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말 안 했으면 더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정수의 눈이 잠시 젖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통장이었다. 난 내게 빚을 졌어. 아니에요. 받아. 이건 빚이야. 도윤은 통장을 받지 않았다. 전 그냥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박정수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다가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할머니 병원비요. 그것뿐이야? 네. 박정수는 웃었다. 쓸쓸하게. 너 같은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시간이 흘렀다. 도윤의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했고 마을 사람들은 도윤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그땐 우리가 미안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하지만 도윤은 그 말들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과는 들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도윤은 여전히 말이 적었다. 하지만 신문을 놓는 손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몇 해 뒤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 이름은 없었다. 그저 바닷가 옆 작은 건물이었다. 박정수가 지은 건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도윤에게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책으로 채워. 도윤은 그곳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아침이면 신문을 접어 문 앞에 놓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가끔 도서관에 찾아와 도윤의 모습을 지켜봤다. 책을 정리하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괜찮을 거야. 그날도 바다는 잔잔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울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했다. 아이 하나가 뭘 바꾸겠어.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말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조용할수록 더 오래 남는다는 것도. 박정수는 가끔 마을을 찾았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러 도윤과 차를 마셨다. 요즘 어때? 괜찮아요.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아. 네. 고맙다. 진심으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마실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이 마을에서는 아이의 말을 조금 더 오래 듣게 되었다. 작은 목소리도
떨리는 목소리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아이의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늦게,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용기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로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이야기 하나를 마음에 두고 편히 쉬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작은 목소리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